네, 78쪽입니다. 78쪽. 법률행위 대리가 나오는데 대리 제도가 나오고 그 대리의 개념을 아까 보셨어요. 대리인이 법률행위하고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보면 대리의 종류가 있죠. 임의대리와 법정대리, 능동대리와 수동대리, 3번에 유권대리, 무권대리 나오는데 그러니까 제일 기본적인 유형은 임의대리와 법정대리입니다. 갑이 본인이고 을이 대리인, 그리고 이제 병이라는 사람이 이제 상대방이죠. 대리인과 상대방이 법률행위라면 효과는 본인에게 직접 귀속되는데, 그러니까 대리의 종류로 임의대리와 법정대리가 있습니다. 임의대리는 보통 뭐라고 하냐면 사적 자치의 확장이라는 말을 쓰고요. 법정대리는 사적 자치의 보충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념의 차이냐면 임의대리라는 건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직접 법률행위를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는데 뭐 바쁘거나 이래서 이 의뢰하는 사람에게 대리권을 수여합니다. 그러니까 대리권을 수여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수권행위라고 불러요. 수권행위. 그러니까 수권행위라는 건 대리권을 뭐 한다는 거야? 수여한다는 거야. 그럼 대리권을 수여해서 을이 대리권을 받고 병과 법률행위를 해서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되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 자기가 직접 법률행위를 하면 이렇게 단면적인 법률 관계가 될 텐데 임의대리라는 제도를 통해서 단면 관계가 이렇게 삼면 관계로 넓혀진다라고 해서 사적 자치의 확장이라는 말을 써요. 그럼 임의대리라는 게 나오려면 반드시 갑이 대리인에게 뭘 했어야 되는 거야? 수권.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대리권을 수여했다 이런 말 넣으면 얘는 100% 무슨 대리예요? 수권에 의한 임의대리. 그리고 뭐 대리인을 선임했다 이런 말 나오면 이건 100% 다 임의대리를 말하는 거야. 근데 법정대리라는 건 뭐냐면 갑이 자기가 완전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얘가 미성년자. 그럼 미성년자는 법률행위하면 취소할 수 있고 이런 완전히 유한 행위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누가 대신해 줄까요? 부모가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성년자는 친권자가 대리 행위를 해줘요. 또는 이제 우리 그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있죠? 기억나십니까? 우리 제한 능력자라고 하면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이렇게 세 종류가 있었잖아요. 피성년 후견인. 그러면 얘들은 누가 대리해 주냐면 후견인이 해주는 거예요. 후견인. 보통은 이제 1순위는 배우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후견인이 법률행위를 해준다. 그러면 이건 사적 자치를 넓히는 개념이 아니라 얘가 완전한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얘가 도와주는 거죠. 사적 자치를 뭐 한다는 거예요? 보충한다는 거예요. 그럼 법정 대리는 대리권을 수여하는 거예요? 수권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미성년자가 부모님한테 엄마 대리권 줄게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어디서 정하는 거예요? 법률 규정으로 하는 거예요. 법률 규정. 그래서 이제 이건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때 항상 따라 나와요. 대리할 때는 수권 이런 말로 하면 항상 임의대리랑 연결되고 법정 대리는 법률 규정. 조금 있으면 바로 뭐가 나오냐면 대리권의 발생 원인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임의대리권의 발생 원인은 뭐예요? 수권. 맨날 나온다니까요. 법정 대리의 발생 원인은 뭐예요? 법률 규정이에요. 그럼 그거 끝나면 바로 대리권의 범위가 나올 거예요. 범위.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 그럼 임의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는 뭘로 정할까요? 이제 나올 때도 됐는데 수권. 대리권 주면서 범위를 정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법정 대리의 범위는 뭘로 정해요? 법률로 정하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연결해 두시고 그리고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합니다. 대리인이 하는 의사표시를 뭐라고 하냐면 능동대리라고 해요. 말 그대로예요. 의사표시를 하는 거니까 능동적이죠. 능동대리고 그런데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하는 걸 받기만 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수동대리. 그러니까 능동대리는 뭐 적극대리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수동대리는 소극대리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의사표시를 하면 능동적이니까 능동대리.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받기만 하면 수동대리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만약에 얘한테 대리권이 있으면 유권대리, 없으면 뭐겠어요? 무권대리. 그래서 그 종류가 1번, 2번, 3번 나와 있고요.
그래서 2번에 보면 이제 대리권이라는 게 나오죠. 대리권의 의의와 발생 원인. 의의라는 걸 보면 둘째 줄에 보세요. 법률상의 자격 또는 지위를 말한다. 즉 권리가 아닌 권한으로 보는 게 통설의 입장이다. 그러니까 권리가 아니라 뭐냐면 자격, 권한이다라는 거죠. 발생 원인은 법정 대리는 법률 규정, 임의 대리는 수권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그림으로 보면 이런 거죠. 갑이 을에게 자 대리권을 수여합니다. 이게 뭐였냐면 수권행위예요. 수권행위. 그러니까 수권행위라는 건 얘 의사 표시로 하는 거니까 요거는 당연히 법률 행위예요. 법률 행위. 그러면 이 의뢰하는 사람은 뭘 갖게 되냐면 대리권을 갖게 되는데, 그러니까 대리권이라는 것은 권리가 아니에요. 권리가 아니라 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준 거예요. 권리가 아니라 뭐라고요? 권한이에요. 권한. 그러니까 자격을, 법률상의 자격을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권한이다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왜 대리권은 권리가 아니냐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권행위는 법률 행위라고 했죠. 그럼 법률 행위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 일방적으로 효과가 생기는 단독행위인데, 그러면 수권행위를 계약으로 볼 거냐 단독행위로 볼 거냐. 만약에 수권행위를 계약으로 본다면 갑이 을에게 너 대리인 할래라고 뭘 하는 거예요? 청약. 을이 응할게라고 승낙해야 대리권을 갖는다. 이게 계약설이고요. 그게 아니라 갑이 을에게 일방적으로 대리권을 수여하고 을이 수령받으면 대리권이 생긴다. 이게 바로 뭐냐면 단독행위예요. 근데 우리 통설은 뭘로 보냐면 단독행위로 봐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대리권을 수여하는 건데 대리권을 권리라고 보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권리 뒤엔 뭐가 따라가요? 의무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단독행위로 보는데 권리라고 해버리면 얘가 일방적으로 얘한테 뭘 부담시킬 수 있다는 거야. 그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건 권리가 아니라 그냥 자격을 주는데 지나지 않아요. 그럼 그 얘기는 바꿔서 말하면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는 수권행위를 통하여 권리 의무 관계가 발생한다라고 하면 오해엑스예요. 틀려요. 이건 권리 의무 관계가 아니라 그냥 권한을 주는 거야. 근데 생각해 보시면 대리권을 줄 때요, 뭐 아무 안면도 없는데 그냥 법률 관계도 없이 너 대리네라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보통은 대리권을 수여할 때는 내부적으로 어떤 법률 관계가 존재해요. 예를 들어서 둘이 고용 계약을 했다든지 또는 뭐 사건 처리를 위한 위임 계약을 했다. 그러니까 이런 계약을 했기 때문에 대리권을 수여하게 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회사에서 자기 직원한테 자동차 판매 대리권을 줬어요. 그럼 판매 대리권을 주기 전에 그 회사와 직원 사이에 어떤 계약이 있었던 거예요? 고용 계약이죠. 길 가는 사람에게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요 고용이나 위임과 같은 내부적인 관계를 뭐라고 부르냐면 원인된 법률 관계라는 말을 써요. 좀 이따 볼 텐데 우리 민법 128조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기초적인 내부 관계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원인된 법률 관계라는 것은 이 고용이나 위임 같은 이 내부 계약이 무엇에 지금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거예요. 뭘 하는 데 있어서? 수권. 대리권을 수여하는 원인된 관계라는 거고요. 또는 기초적 내부 관계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대리권 수여에 있어서 기초적인 관계가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근데 그 사람이 회사에서 잘렸어요. 잘렸다. 원인된 법률 관계가 종료가 됐죠. 대리권만 남을까요? 대리권도 소멸할까요? 좀 언제나 그런 건 아니지만 원인된 법률 관계가 종료되면 대리권도 소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그럼 만약에 원인된 법률 관계 종료는 말씀드린 것처럼 대리권의 소멸 사유가 될 겁니다. 근데 이때 원인된 법률 관계 종료라는 것은 법정 대리에서도 나올 수 있는 말이에요? 임의 대리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당연히 임의 대리죠. 뭐가 나왔으니까? 수권행위죠. 그래서 이 원인된 법률 관계 종료나 또는 수권행위를 뭐 할 수도 있냐면 철회할 수도 있어요. 그럼 수권행위의 철회나 원인된 법률 관계 종료는 어디에서만 나올 수 있는 말이냐면 임의 대리에서만. 자, 우리 시험에 한번 뭐라고 출제됐냐면 수권행위의 철회는 임의 대리와 법정 대리의 공통된 소멸 사유다라고 나왔어요. OX예요. 틀려요. 어디서만 나오는 거냐면
임의 법정 대리는 법이 정하는 거지 수권행위 처리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리권에 대한 개념이고요. 그리고 2번에 보면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인데 1번의 대리권의 범위. 기억에 보면 법정 대리권 나오죠? 그럼 법정 대리권 범위는 뭘로 정한다고 했어요? 법률로. 그 다음에 니은에 보면 임의 대리권의 범위예요. 임의 대리권의 범위는 뭘로 정하냐면 수권행위를 통해서 정하게 됩니다. 그럼 오른쪽에 그 박스가 있는데 대리권의 범위 문제라고 돼 있죠? 여기서 2번, 3번, 5번 2번, 3번, 5번이 시험에 자주 나오는 얘기예요. 2번, 3번, 5번. 자, 2번 한번 볼게요. 2번.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쉽게 생각하면 돼요. 대리권을 줬는데 그 수여된 대리권 안에 포함되는 권한은 인정이 되겠죠. 그럼 매매계약이라고 하면 뭐 하는 거예요? 매매계약이라는 건 재산권을 이전해주고 뭘 받는 거예요? 돈, 대금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매매계약의 대리권이 수여되었다면 대금 받을 권한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게 매매계약 안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우리 판례는 더 나아가 포괄적 매매계약의 대리권자는 매매 대금 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게 3번이에요.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대한 포괄적 대리권자는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도 갖는다. 그러니까 2번, 3번은 같이 묶어서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매매계약에 대리권이 있다면 당연히 대금 받을 수도 있고 그 대금 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면제해 줄 수는 있을까요? 그건 안 돼요. 그런 행위까지는 포함될 수 없겠죠. 가서 돈 좀 받아올래? 라고 대리권 줬더니 가가지고 면제 이러고 오면 당연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되는 권한은 없는 거예요. 그게 4번이에요. 대여금을 수령할 대리권에는 대여금 일부를 면제해 줄 권한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면 계약 체결하라고 했더니 그 체결된 계약을 취소나 해제할 권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이것도 반대잖아요. 그럼 5번이 그 얘기예요. 금전 소비대차 계약, 돈 빌리는 계약이죠. 소비대차라는 건 무슨 계약이냐면 빌려 쓰는 계약이에요. 소비하는 대차. 통상적으로 제일 많이 빌려 쓰는 게 뭐예요? 돈이죠. 그게 금전 소비대차예요. 예를 들어서 집에 쌀 떨어졌어요. 집에 밥 해먹을 쌀이 없네. 그럼 옆집에 가서 쌀 한 가마를 빌렸어요. 요거 임대차일까요? 소비대차일까요? 소비대차죠. 임대차라는 건 뭐예요? 빌려 쓰고 그 물건을 그대로 갖다 주는 게 임대차인 거고, 소비대차라는 건 일단 빌려서 뭐 하는 거예요? 소비하는 거예요. 처분하고 동종, 동질, 동량의 물건으로 반환하는 게 소비대차입니다. 빌려 먹을 때는 좋은 쌀, 여주 이천 쌀 빌려 먹고요. 갚을 때는 정부미 한 가마 갚으면 돼, 안 돼?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니까 갚을 때도 동종, 같은 종류, 같은 질, 같은 양으로 반환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소비대차라고 해요. 그럼 금전 소비대차 계약 및 담보 설정 대리권을 가진 경우에 담보 설정 후 계약 해제권은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요. 이건 똑같아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매매계약 대리권이 있다면 계약 체결 후 해제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반대되는 권한은 없다. 시험에서는 2번, 3번, 5번이 주로 출제가 됩니다. 근데 권한을 정하면 좋은데 정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자, 118조가 나옵니다.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 제1호 보존행위입니다. 보존행위라는 것은 현상을 유지하는 행위를 말하고요. 자, 2호에 보면 아까 우리 처음에 그런 얘기했죠. 동그라미 1이면 항 1항 2항 읽는다고 했고, 이렇게 1점 이렇게 돼 있으면 뭐라고 읽는다고 했어요? 호. 그렇죠? 1호 보존행위고, 2호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 그러니까 이용 개량 행위는 무제한하는 게 아니고요.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리권의 범위를 보는 건데, 대리권의 범위에서 법정 대리, 얘는 뭐 문제될 게 없어요. 법정 대리는 그냥 뭘로 정하냐면 법률의 규정. 그럼 두 번째, 임의 대리는 무엇을 통해 정하냐면 수권행위의 해석을 통해서 정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수권행위를 하면서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지 않았다. 정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디까지, 대리권의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은 사람은 어디까지 할 거냐?
이때를 대비해서 만들어준 조문이 바로 118조입니다. 그럼 이 118조라는 것은 수권행위에서 대리권을 명확하게 정했다면 적용하는 규정이에요?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이건 언제만 적용되는 거냐면 정하지 않았을 때만. 이건 보충 규정이에요. 보충적인 규정이다. 그래서 1호에서 보존행위라는 걸 얘기했고요. 그리고 2호에서는 이용 또는 개량 행위입니다. 이용하고 개량하는 행위. 그리고 이제 법조문에는 없지만 처분을 할 수 있느냐, 처분 행위가 되느냐, 요거를 이제 묻는 건데, 일단 보존 행위는 현상을 유지하는 거니까 얘는 얼만큼 할 수 있냐면 무제한 할 수 있어요. 무제한. 보존 행위는. 그러니까 보존 행위는 뭘 말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뭐 본인의 가옥이 뭐 예를 들어 좀 깨졌어요. 그러면 수리 계약해야 되잖아요. 본인의 가옥을 수선한다. 뭐 예를 들어 뭐 가옥을 수선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현상 유지니까 뭐 제한 없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또는 본인의 채권의 채권 소멸시효를 중단시켜주는 행위, 이런 것들은 현상 유지 행위로 가능하다. 소멸시효란 말이 나왔는데 이건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니까 그냥 의미만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권리라는 게 있죠. 그럼 권리라는 것을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권리가 어떻게 되냐면 소멸해요. 그걸 소멸시효라고 불러요. 예를 들어서 일반 채권, 제가 친구한테 1억 원을 빌렸어요. 근데 친구가 권리 행사를 안 하고 10년이 지나면 그 채권은 소멸해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소멸시효라고요. 소멸시효. 그러니까 채권마다 소멸시효 기간이 좀 다른데 일반 채권이 몇 년이냐면 10년이에요. 10년. 상사채권,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은 5년이고요. 술집 외상채권은 1년이에요. 작년 연말에 외상술 드신 거 있어요? 다 돼갑니다. 1년만 지나면 그게 없어져요. 그렇죠?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소멸시효라고 해요. 보통 이제 생각나는 게 대학 들어가면, 애들 이제 학교 들어가면 고등학교 때 맨날 공부 이러다가 대학 들어가면, 우리나라는 이제 저 때는 그랬어요. 저 때는 대학만 들어가면 세상 끝난 거예요. 그죠? 예. 근데 요즘 애들은 불쌍하잖아요. 대학 들어가도 이제 1학년 때부터 막 취업 준비해요. 요즘 애들 너무 딱하던데. 그럼 저희 때 같은 경우에는 막 그러다가 이제 딱 대학 들어가면 이제 이때부터 술판이 벌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누가 술 사줘요? 선배들이 막 사줘요. 죽어라 먹어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선배들이 이제 1학년 2학기 다 돼가면 이제 선배들이 손을 좀 떼요. 그럼 지들끼리 이제 돈 모아서 술 퍼먹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1학년 가을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모을 돈도 없으니까 외상술, 뭐 학생증, 지금은 그런 거 없죠. 예전에 뭐 학생증 맡기고 술 퍼먹고 그랬어요. 외상술이죠. 외상술이 쌓여가는데 1학년 2학기 겨울 무렵에 민법 선생님이 총칙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부분 소멸시효를 수업합니다. 그러면서 술집 외상 채권은 1년이다라고 말을 듣는 즉시 입대해야겠다. 그래서 막 군대 간다 그죠? 그런 이제 채권마다 소멸시효라는 게 있어요. 근데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권리가 없어지니까 뭘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중단하죠. 멈추게 하는. 그것도 자신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유지시켜 주는 거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용계량 행위는 무제한할 수 없어요. 이용계량 행위는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해요. 만약에 성질이 변하면 권한 초과입니다. 그건 무권 대리가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본인이 은행에 예금을 가지고 있어요. 은행에 예금이 있는데 제가 대리인인데요. 우리 본인 예금을 쫙 빼가지고요. 주식에 투자합니다. 한 종목에 몰빵했어요. 자, 성질이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요, 그죠? 왜 변하지? 해보시면 바로 알아요, 그죠? 예금을 빼서 주식을, 그죠? 웃는 게 아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은 성질이 변하니까 하면 안 돼요. 근데 예금을 또 빼가지고 사채 돌려요.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런 것들은 성질이 변하니까 안 되고, 또는 뭐 토지의 지목, 형질을 변경한다. 예를 들어 전을 답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은 안 돼요. 근데 조심하실 점은 이렇게 하면 본인에게 반드시 손해요, 이득이 될 수도 있어요. 이득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주식 한 종목에 몰빵했는데 막 연일 상한가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유권 대리일까요? 그래도 무권 대리일까요? 그래도 무권 대리. 그러니까 본인에게 유리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얘 권한 내가 아니라 권한을 초과했죠. 할 권한이 없었잖아요. 그럼 대리권 없는 게 돼요. 무권 대리. 근데
이렇게 연일 상한가 치면 본인은 흐뭇할 거 아닙니까? 그럼 얼른 뭐 하면 될까요? 아까 그렇죠. 아까 뭐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추인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추인해서 자기행위로 할 수 있는 것이지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유권 대리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용 계량 행위는 무제한이 아니라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고 대리권도 안정해진 애가 막 집 팔아먹고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처분 행위는 원칙적으로 허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기억하실 점은 만약에 지문에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보존 행위와 이용 행위를 무제한할 수 있다라고 하면 틀려요. 뭐만 무제한? 보존 행위. 이용 계량 행위는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그 얘기가 나와 있고, 자 그럼 79쪽 마지막에 보시면 이번에는 동그라미 2번에 대리권의 제한이 나와요. 제한. 자 124조가 있죠. 자기계약 쌍방대리인데, 자 보면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여기서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한다. 이게 자기계약이에요. 자기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여기서 자기는 대리인을 말하는 거예요. 대리인. 그게 자기계약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뭘 못한다고 되냐면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이행은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대리에서는요, 자기라고 하면 보통 이제 얘를 말하는 거예요. 본인 하면 무조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리인이 본인을 위해서라고 표현을 하면 자신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갑을 위해서요. 그러니까 대리에서는 용어를 쓸 때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근데 지금 대리권을 제한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럼 당연히 대리권을 제한하는 건 누구를 위해서냐면 본인을 위해서죠. 대리권을 무제한 인정하면 본인이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근데 이때 대리권 제한으로 우리 민법은 두 개 조문을 둡니다. 지금 첫 번째 읽으신 게 자기계약, 두 번째 쌍방대리 금지예요. 그리고 바로 뒤에 이어서 나오는 게 공동대리에 관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금지한다라고 했는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조문에 나와 있어요. 뭐는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조문 보시면 채무의 이행이에요. 그리고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가 있으면 가능할까요? 허락이 있으면, 그죠? 그래서 허용되는 경우는 첫 번째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되고요. 두 번째 채무의 이행은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 채무의 이행이라고 해서 모든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채무란 다툼이 없는 채무를 말해요. 다툼이 없는 채무를 말한다. 그러니까 즉 완성된 채무만 할 수 있는 거지 분쟁이 야기될 수 있는 채무 이행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봅니다. 갑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본인이고요. 을이 대리인이에요. 근데 갑이 을한테 대리인 내 아파트 좀 팔아줘 라고 대리권을 수여합니다. 근데 을이 자기 계약을 해요. 그럼 자기 계약을 한다는 건 누가 산다는 거예요? 아파트를. 자기 대리인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서를 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매도인란과 매수인란을 보니까, 자 매도인란에는 뭐라고 쓰게 될까요? 마지막에 갑의 대리인 을 하고 도장 찍겠죠. 매수인은 자기 계약이면 을. 그럼 결국 누가 혼자 계약서 써요? 을이 자기 집에 누워서 혼자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물론 가격 결정도 혼자 합니다. 그럼 누가 피해를 봐요? 본인이.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본인이 야 아파트 좀 팔아주는데 필요하면 네가 사도 돼 라고 허락해 줬다면 당연히 되겠죠. 근데 허락이 없다면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또는 갑이 을에게 아파트를 하나 팔아달라고 대리권을 줬는데 마침 병은 아파트를 하나 사달라고 대리권을 줬어요. 그러면 이 을이 매도인은 갑의 대리인 을 이렇게 써질 거고요. 매수인은 그러면 어떻게 써지겠어요? 병의 대리인 을 되겠죠. 이것도 결국 누가 혼자 하는 거예요? 을이 혼자 하는. 이게 쌍방 대리겠죠. 그럼 이렇게 쌍방을 대리하면 둘 중에 한 사람에게 피해가 될 수 있잖아요. 이런 건 허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허락이 없으면.
그래서 이건 금지되는데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죠. 허락이 있으면 당연히 되고. 두 번째 얘가 좀 문제. 채무이행. 예를 들어서 이 을이 본인의 금전을 출납할 대리권이 있어요. 뭐 통장 거래 다 하는 대리권이 있는데 이 을이 본인에게 1억 원을 빌려준 채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지금 채권자냐면 대리인이. 그럼 누가 채무자라고요? 본인이, 그죠? 근데 이 변제기가 언제냐면 11월 19일이에요. 자, 그럼 오늘 변제기 넘었죠? 그러면 이 채무를 얘가 혼자 이행을 해가는 거야. 통장에서 빼간다는 얘기예요?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어디 남의 통장에서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1억 받을 게 있고요. 변제기도 도래했어요. 그러면 이 채무이행은 다툼이 있는 거예요? 이미 완성된 거예요? 완성돼. 만약에 안 받아가면 오히려 갑이 지연이자 물어야 돼요. 이런 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변제기가 2월 19일에 2월 19일 아직 3달 남았어. 근데 이 을이 뭐 어차피 1억 빌려줬고 나 지금 돈 쓰고 싶으니까 한 석 달 땡기자 이러면서 지금 받아가요. 그럼 돼, 안 돼? 안 돼. 그럼 누가 피해를 볼 수 있어요? 갑. 이때는 다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채무이행은 다 되는 게 아니라 다툼이 있는 채무는 이행할 수 없고 이미 완성된 것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뭐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고 그냥 뭐 외우고 이런 것도 아니고요. 그냥 이거 이행되면 본인이 피해를 볼까 안 볼까 그것만 구별하시면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1억을 가지고 있어요. 채권이 있고 변제기도 도래했어. 근데 얘가요. 나는 변제기도 됐으니까 돈 받아갈 수 있는데 나는 돈보다 네 부동산이 마음에 들어. 난 그래서 부동산으로 변제받아 갈래. 이런 변제를 뭐라고 하냐면 대물변제라는 대물변제. 대물변제 뭐예요? 대신 뭘로 갚는다고? 물건으로, 그렇죠? 그래서 10만 원 빌린 거 있는데 시계로 갚았다. 이게 대물변제예요. 그러면 대물변제를 하게 되면 갑에게 피해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그럼 이런 거 허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성된 채무이행만 할 수 있다. 그게 이제 첫 번째고. 그럼 두 번째는 이제 공동대리인데 한 장 넘겨보세요. 119조가 나옵니다. 119조. 대리인이 수인인 때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자, 중요합니다. 원칙은 대리인이 여러 명이면 뭐가 원칙이라고요? 각자 대리하는 게 제목이 뭐예요? 제목이 각자 대리. 그러나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있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공동대리는 119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제 이런 거죠. 갑이라는 사람이 본인인데 얘한테는 대리인이 예를 들어 뭐 세 사람이 있다. 그러면 갑이 얘들아 내 아파트 좀 팔아주라 라고 대리권을 수여했다면 세 사람이 같이 팔아야 돼요? 각자 알아서 하는 거예요. 각자. 그래서 대리인이 여러 명이다. 대리인이 여러 명이면 원칙은 뭐가 원칙이냐면 각자 대리가 원칙이에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지문이 대리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동 대리가 원칙이다라고 하면 틀려요. 각자 알아서 하는 거예요. 전부 다 대리권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원칙인데 그럼 언제 공동 대리가 되느냐? 공동 대리가 되는 건 법률에 규정이 있거나 또는 수권행위에서 달리 정한 게 있으면 그때 공동 대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이 뭐라고 했냐면 야, 나 이거 전 재산이야. 니들 이거 팔 때 신중하게 좀 같이 해 라고 얘들을 묶어버렸어요. 그러면 의사표시로 묶었죠? 그러면 얘들은 뭐가 된다고요? 공동대리가 돼요. 또 법률이 정하는 공동대리는 어떤 게 있냐면 그 친권자가 있어요. 친권은 누가 행사합니까?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는 거야. 그럼 미성년 자의 법률 행위를 엄마 혼자 하거나 아빠 혼자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공동으로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게 법이 정하는 공동대리죠. 그러면 자, 이 A, B, C가 공동대리로 묶였다. 그러면 이제 공동으로 하는데 무엇을 공동으로 할까요? 의사 표시까지 공동으로 해야 될까요? 의사 결정을 공동으로 하면 될까요? 결정, 그렇죠? 결정, 의사 결정을 공동으로 한다. 여기서 말하는 공동이란 의사 결정 공동설이 통설입니다. 이 소리에 졸리던 게 확 깨고 그러죠? 의사결정 공동.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는 3억에 팔자고 하고 얘는 4억에 팔자고 하고 얘는 5억에 팔자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얘들이 야 이거 얼마에 팔까 해서 4억에 팔자라고 의사결정을 공동으로 하면 돼요. 그러면 이 의사표시를 예를 들어 을에게 합니다. 을. 그러면
대리인이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얘가 상대방이니까 상대방에게 하는 거니까 이거 능동이에요, 수동이에요? 능동. 그러니까 능동 대리의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결정을 공동으로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비교가 되는 건 뭐냐면 을이 의사표시를 하는 걸 대리인이 받기만 하는 거예요. 받기만. 이게 무슨 대리야? 수동 대리야. 그러면 수동 대리라고 하면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이 대리인이에요, 상대방이에요? 당연히 상대방이죠. 받기만 하는 거니까. 그러면 본인 보호라는 측면에서 볼 때 받을 때도 다 같이 받아야만 본인이 보호될까요? 받는 건 아무나 받아도 똑같은 거야. 상관없어요. 그래서 수동 대리의 경우에는 각자 하는 거야. 그러니까 공동 대리 제한이 있어도 수동 대리의 경우에는 뭐 공동으로 받을 필요는 없다. 그럼 결국 뭐만 공동으로 하면 되는 거야? 능동 대리, 의사결정 공동이에요. 그래서 대리권의 제한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자기계약 쌍방 대리 금지, 그리고 공동 대리. 이 두 가지가 대리권의 제한입니다. 자, 대리권의 소멸 사유가 나오는데 이거 뭐 암기하셔야 돼요. 127조. 대리권은 다음 각호의 사유로 소멸한다. 그러니까 이 127조는 임의 대리와 법정 대리의 공통적인 소멸 사유입니다. 공통 소멸 사유. 1호가 뭐냐면 본인의 사망. 본인은 뭐밖에 없어요? 사망. 본인이 사망하면 대리인 필요 없잖아요. 그 다음에 제2호 대리인의 사망. 대리인이 사망하면 말할 것도 없죠. 대리권은 소멸하는 거고. 그리고 뭐가 나와요? 성년 후견 개시. 그러면 한정 후견 개시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첫 시간에 피한정 후견인하고 피성년 후견인하고 누가 더 상태가 안 좋다 그랬어요? 피성년. 그래서 성년 후견 개시가 되어야 소멸하지 한정 후견 개시 가지고는 소멸하지 않아요. 그리고 파산. 본인은 뭐만 나온다고요? 사망. 대리는 세 가지가 나와요. 대리는 사망, 성년 후견 개시, 파산. 그렇죠? 옛날에는 조문이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대리인의 사망, 금치산이라고 해요. 금치산이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성년 후견 개시, 파산. 그때는 뭐 머리 글자 떼어서 외우기 쉬웠는데 금치산에서 파김치 사망 이렇게 외웠었어요. 그래서 대리인 사망, 성년 후견 개시, 파산. 그럼 만약에 본인의 파산이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죠? 본인은 뭐만 있어요? 사망. 그렇죠? 대리인은 사망, 성년 후견 개시, 파산 이렇게 되고, 그럼 128조 보면 법률 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 수여된 거니까 법률 행위로 수여된 거니까 임의 대리겠죠. 전조의 경우 외, 전조라는 건 127조 공통 소유예요. 공통 사유. 본인 사망, 대리인 사망, 성년 후견 개시, 파산. 이거 이외에 그 원인된 법률 관계 종료에 의하여 소멸한다. 법률 관계 종료 전에 본인이 수권 행위를 철회한 경우에도 같다. 그러니까 128조는 임의 대리만의 특유한 소멸 사유가 두 가지 나온 거예요. 아까 보신 거죠? 제일 기본적으로 임의 대리하면 뭐가 철회됐을 때? 수권행위. 수권행위가 철회되거나, 그리고 아까 수권행위를 하게 되는 고용 위임 계약을 뭐라고 불렀어요? 원인된 법률관계. 처음 들어보시는 것 같아요. 아까 칠판 지워졌네. 예. 아까 그랬잖아요. 보통 대리권을 줄 때는 아무나 막 주는 게 아니라 고용계약이나 위임계약을 하고 대리권을 준다고. 그럼 이때 고용계약이나 위임계약은 수권에 뭐가 된다고 했어요? 원인. 그래서 그걸 원인된 법률관계라고 한다고 했죠. 근데 만약에 잘렸어.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대리권 남는다고 했어요? 소멸하는 거야? 소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임의 대리에서만 나오는 말이 두 가지예요. 첫째 줄 마지막에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 그리고 둘째 줄 마지막에 뭐가 나요? 수권행위 철회. 그래서 127조는 임의 대리든 법정 대리든 공통적인 소멸 사유인 거고, 128조는 어디에서만 나오는 소멸 사유냐면 임의 대리에만 나오는 소멸 사유가 된다는 거죠. 자, 오른쪽에 대리 행위를 볼게요. 114조입니다. 제1항.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러면 본인에게 효력이 생기려면 일단 대리인이 권한 내에서 해야 돼요. 권한 넘어가면 무권 대리 문제가 생기고요. 권한 내에서, 자, 그리고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했다. 요걸 줄이면 현명이라고 해요. 현명. 자기 법률행위가 아니라 본인을 위한 것이다라는 걸 밝혔다는 거죠. 그럼 권한 내에서 현명을 하면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되는데 일단 대리인에게 귀속되었다가 본인이 가요? 직접 가요? 뭐라고 돼? 직접이라고 돼 있죠. 그럼 우리가 공부하는 대리는 간접 대리가 아니라 무슨 대리? 직접 대리, 직접 대리. 자, 이 항을 보면 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3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대리인에게 대한 제3자의 의사표시. 그럼 이 항은요. 의사표시한 사람이 대리인이에요? 제3자예요? 뭐라고 돼 있어요? 대리인에게 대한 제3자의 의사표시라고 돼 있어요. 그럼 대리인이 의사표시하는 거예요? 제3자가 한 거예요? 제3자. 그럼 이건 무슨 대리가 되겠어요? 수동대리예요. 수동대리. 그래서 1항은 능동대리를 규정한 거고요. 2항의 취지는 뭐냐면 수동대리의 경우에도 성질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전부 다 능동대리와 마찬가지로 효과가 누구한테 간다고요? 본인에게 간다라는 거죠. 갑이 본인, 을이 대리인, 병이 이제 상대방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대리인이 본인에게 효과를 귀속시키려면 자기 이름으로 하면 안 돼요. 만약에 을이 자기 이름으로 계약을 하면 이건 누구의 법률행위가 될까요? 당연히 자기 법률행위죠. 그러면 이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본인을 위해서라는 걸 밝혀야 됩니다.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현명. 나타날 현자예요, 현자. 그러면 자기가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 현명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현명이라는 것은 본인을 위해서라는 말이에요. 물론 본인을 위해서라는 건 무슨 이익을 위해서라는 게 아니고요. 본인에게 그 법률 효과를 귀속시키겠다라는 의미가 되죠. 그러면 현명을 할 때는 어떤 방식의 제한이 있느냐? 방식의 제한은 없어요. 보통은요. 현명의 방식은 보통 어떻게 하냐면 계약서에다가 갑의 대리인 을 이렇게 쓰는 게 보통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꼭 이런 방식을 취해야 돼요? 취할 필요 없어요? 취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말로 해도 돼요. 나 대리인이야 라고 말로 해도 되고 그래서 우리 판례는 뭐라고 하냐면 어떠한 방식이든지 간에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얘가 계약서를 쓸 때 자기가 대리인이다라는 문구가 들어가야 돼요? 들어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들어갈 필요 없어요. 얘가 알기만 하면 돼요. 이번 시험에 그 판례가 출제가 됐었고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갑이 을에게 이제 위임장을 써줬는데 을이 계약을 할 때는 자기 이름만 적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 이름만 적었는데 계약서를 쓸 때 상대방에게 본인이 작성해준 위임장을 제시한 겁니다. 위임장을 제시하고 자기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했다. 대리행위일까요? 자기행위일까요? 대리행위. 왜냐하면 자기 이름 썼어도 위임장을 제시했다면 상대방이 대리인인 거 알 거 아니에요.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근데 문제는 이런 것도 안 하고 그냥 꼴랑 계약서에 자기 이름만 적었다. 그럼 이건 누구의 법률행위냐면 대리인 자신의 법률행위로 간주하게 됩니다. 조문을 한번 보세요. 115조입니다. 115조.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자, 여기서 자기가 누구라고요? 대리인. 대리인을 위한 것으로. 자, 그리고 본다에 동그라미 해두세요. 본다. 추정한다가 아닙니다. 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추정이라는 거랑 간주라는 게 있어요. 간주는 우리 민법이 뭐뭐로 본다라는 형식을 취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감상으로 추정이랑 간주 어떤 게 더 강력하게 느껴지세요? 간주예요. 간주. 그래서 현명하지 않은 건 대리인 자기 법률행위로 추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간주해 버려요. 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뭐 그냥 간단하게 의미를 말씀드리면 추정된다는 건 상대방이 반대 사실을 바로 입증하면 바로 깨져요. 추정은. 근데 간주되는 건 소송을 통해서만 깨뜨릴 수 있어요. 훨씬 더 뭐가 더 강한 거냐면 간주. 그래서
현명하지 않은 건 대리인 자신의 법률행위로 추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간주예요. 네가 그만큼 강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 나중에 현명하는 건 내 착오인데 이러면서 막 취소하고 이런 거 인정 안 해줘요. 책임져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그럼 만약에 현명하지 않은 법률행위는 언제나 대리인 자신의 법률행위가 된다. 이렇게 나오면 그 지문도 틀려요. 자, 단서조항 때문에 그래요. 단서조항을 보세요.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전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아까 전조 제1항이 114조 1항이잖아요. 효과가 누구한테 간다고? 본인에게 직접 귀속된다. 이해되셨어요? 민총에서 민법 총칙 중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어디냐면 대리 파트예요.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부분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가 현명을 안 하고 자기 이름만 썼어요. 그럼 누가 책임을 지라고요? 원칙은 을이 져야 돼요. 그런데 얘가 현명을 안 했어도 상대방이 저 의뢰하는 사람이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대요. 그럼 효과가 누구한테 간다고요? 본인에 간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아까 지문에서 현명하지 않은 법률행위는 언제나 대리인 자신의 행위로 본다라고 하면 틀린 거. 언제나가 아니라 원칙은 대리인 행위지만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효과는 누구한테 가요? 본인에게 간다. 그래서 115조 같이 묶어서 보세요.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는 그 의사 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리행위의 하자가 나옵니다. 116조 1항.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뭐라는 거예요 이거? 대리를 해요? 그럼 대리를 하면 의사결정을 본인이 할까요? 대리인이 할까요? 자, 지금 우리 대리 공부하고 있는데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이 본인일까요? 대리인일까요? 대리인이에요. 대리인. 의사결정은 대리인이 하는 거고요. 만약에 본인이 결정한 것을 그걸 따르기만 하는 사람, 그걸 이행만 하는 사람은 대리인이 아니라 사자라고 해요. 사자. 사자라는 건 심부름꾼이잖아요.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누가 하는 거냐면 대리인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의사의 흠결이나 하자가 있다면 기준이 되는 사람은 본인이라는 거예요? 대리인이라는 거예요? 대리인이에요. 예를 들어서 볼게요. 갑이 있고 을이 있고 병이 있어요. 이 을이 대리인으로 병과 매매 계약을 했는데 만약에 본인이 착오가 있었어요. 그런데 대리는 착오가 없었어요. 매매 계약은 취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까 우리 중요분에 착오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본인은 착오가 있었어요. 근데 대리는 착오가 없었대요.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누가 기준이라고요? 대리인. 그럼 얘는 꼬드기는 지문이에요. 본인은 보는 거 아니에요. 뭐만 보시는 거예요. 대리인. 착오 없죠? 그럼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런 눈빛으로 보세요. 아까 착오가 있어야 취소하잖아요. 본인은 착오가 있었는데 대리는 착오가 없었대요. 근데 얘는 봐요, 안 봐요? 얘는 그냥 유혹하는 지문이에요. 그럼 누구만 보면 돼? 의사결정을 얘가 하는 거니까. 의사결정하는 애가 착오가 없었대요. 그럼 취소 사유에 취소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분위기가 안 좋은 관계로 하나 더 봐요. 네, 하나 더 봐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이 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사기를 쳤어요. 그리고 갑에게 사기를 쳐 본인에게 사기를 치고 을과 매매 계약을 했다.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건 그냥 유혹하는 거예요. 뭐만 보시면 돼요? 얘한테 사기쳤다는 말이 없죠? 그러면 이건 취소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자, 얘가 을에게 비진이 표시를 했어요. 비진이 표시. 비진이 표시를 했는데 이 본인이라는 사람은 병이한 게 비진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선이 무과실입니다. 그런데 이 을은 이게 비진이 표시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자, 병은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얘는 보는 거 아니에요. 비진이 표시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럼 얘가 알았으면 그냥 무효가 되는 거예요. 누구만 보시는 거예요? 대리인. 자, 그러면 이중매매를 했어요. 이중매매.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라고 했죠. 근데 뭐가 나오면 반사회적 무효? 적극 가담, 적극 가담. 근데 대리인이 적극 가담했는데 본인은 몰랐어요. 이중 매매를 할 때 제2매수인이 대리인이 적극 가담했고 본인은 몰랐어요. 이거 무효일까요? 유효할까요? 그려드릴게. 갑이 을하고 계약을 했어. 계약. 갑이 병에게 이중 매매를 했어. 이중 매매. 근데 이 병이라는 사람이 그냥 산 게 아니라 이 갑의 배신행위에 적극 가담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건 반사회적 무효라고 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병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예를 들어 정의 대리인이에요. 대리인. 그리고 정은 누구예요? 본인. 그러니까 적극 가담에서 등기는 지금 본인에게 돼 있겠죠. 근데 대리인이 적극 가담을 했는데 본인은 뭐라고 하냐면 난 몰랐다는 거예요. 시킨 적도 없고 나는 선이다. 선이 무과실이다. 그러면 얘는 소유권 취득이 되겠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되겠죠. 왜냐하면 얘는 보는 거 아니에요. 누구만 봐요. 대리인이 적극 가담하면 당연히 무효다. 이해되셨죠? 이번 시험의 정답. 이중매매 사건에서. 그래서 다 누구만 보시라고요? 대리인. 근데 제가 꼭 그래야지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시험에 그림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 때 이 그림이 떠올라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엔 그게 잘 안 되는데 그게 이제 매치시키는 작업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중매매 사례를 말씀드리면 이 그림 같은 게 연상이 되면서 나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그리고 하나만 그럼 더 볼게요. 이 갑이 본인이고 을이 대리인인데 병한테 얘가 부동산을 사요. 근데 부동산을 사는데 이 부동산에 뭐가 있냐면 하자가 있어요. 하자. 하자. 그럼 하자 있는 부동산을 사면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냐면 담보 책임.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이건 이제 계약법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건데 기초과정에서는 안 볼 거예요. 담보 책임. 좀 어려운 부분에 속하는데. 그러니까 하자 있는 물건을 샀다.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물건을 샀는데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내복이려니라고 해야 돼요. 책임을 물어야 돼요. 책임을 물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책임을 물으려면 하자 있다는 걸 뻔히 알고 샀어도 물을 수 있을까요? 몰랐어야 될까요? 몰라서. 알고 사면 못 물어요. 그런데 이 본인은 여기에 하자가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지의 상태였고요. 대리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얘는 부지의 상태입니다. 담보 책임 물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요것만 넘어가면 이제 정리 끝나는 거죠. 자, 지금 본인은 하자가 있는 걸 알았는데 대리는 하자를 모르고 샀어요. 자, 그럼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누구만 보는 거예요. 대리, 얘는 안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물론 책임을 추궁하는 사람은 대리인이 물어요. 묻는 건 본인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기준인데 효과는 얘한테 가요? 본인한테 가요? 그럼 취소를 한다든지 손해배상 책임은 누가 묻는 거예요? 당연히 본인이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효과를 귀속받지만 의사결정은 대리인이 하기 때문에 기준은 누구라고요? 대리인 기준이에요. 자, 2항을 보세요. 2항. 다음 페이지에 2항. 2항에 보면 특정한 법률 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자, 핵심어 지시입니다. 본인의 지시에 조차 그 행위를 한 때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해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 그림 그대로 보세요. 자, 이 본인이 하자가 있다는 걸 뻔히 알아요. 알면서 대리인에게 뭘 했어요? 지시를 내립니다. 야, 대리인, 너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병한테 가서 사, 이럽니다. 그래서 얘는 하자가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샀어요. 그러니까 갑이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 대리는 하자 있는 걸 몰랐으니까 책임져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결론입니다. 결론은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했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만 안 나오면 본인이 뭐 했다는 말, 지시했다는 말이 안 나오면 그건 다 누구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대리인만 보면 되는 거예요. 이게 대리행위의 하자입니다. 자, 그리고 그 대리인의 능력이 나오죠. 동그라미 2번 가운데. 기억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리는 대리 행위에 의해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므로 자 마지막에 줄 거두시면 돼요.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미성년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고 돼 있으니까 제한 능력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미성년자도 똑똑한 애들 많잖아요. 그럼 제가 미성년자에게 야 이거 좀 대리해줘라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하실 점은 그러면 미성년자가 대리 행위를 한 다음에 나중에 저 미성년자인데요 라고 하면서 취소하면 될까 안 될까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미성년자는 취소할 수 있지만 대리인으로서 법률 행위를 한 경우에는 자기 행위가 아니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어요. 근데 의사 능력은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 될까요? 제정신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의사 능력은 있어야 돼요. 뭐는 필요치 않고 행위 능력은 필요치 않고. 자, 그 얘기고. 그래서 니은의 제한 능력자인 대리인이 상대방과 한 대리 행위도 완전한 대리 행위이므로 본인이나 대리인이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효과는 누구한테 다 간다고 했어요? 본인에게 귀속이 됩니다. 본인에게. 그래서 2번에 보면 본인의 능력이죠. 대리인은 아까 행위 능력은 필요 없지만 뭐는 있어야 돼요? 의사 능력. 그럼 본인은 의사 능력 있어야 될까요? 필요 없을까요? 본인은 필요 없어요. 본인은 그냥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2살 먹은 아기가 있잖아요. 2살 먹은 아기가 부동산 소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죠? 우리 막 주식도 막 엄청 갖고 있고 애들 그러잖아요. 소위 요즘 말하는 금수저들. 그러면 요 애, 2살 먹은 애 법률 행위를 누가 해줬을까요? 부모가 해줬겠죠. 친권자, 법정 대리인이에요. 법정 대리인. 그러면 그 2살 먹은 애가 효과를 기속받는 뭐예요? 본인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미성년자가 있고 그리고 이제 부모가 있는데 어린 애기들은 아예 의사 능력마저 없잖아요. 2살 먹은 애가 지가 계약을 할 리는 없잖아요. 그럼 누가 대신 해주는 거냐면 본인이 하는 거예요. 그 부모가. 그럼 부모가 법정 대리인이면 그 아기는 그 효과를 기속받는 뭐가 되는 거예요? 본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은 의사 능력이 반드시 있어야 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 사람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효과를 기속받을 수 있기만 하면 된다. 자, 여기까지가 대리 효과고 복대리는 이번 과정에서 안 봐도 되고요. 다음 페이지에 이제 무권 대리가 나오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볼게요. 무권 대리부터 다음 주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지만 복습은 안 하셔도 뭐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반드시 뭐 하셔야 한다고 했어요? 출석. 다음 주에도 이 자리에서 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